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 변화가 년도에 똑같이 있었어요. 이게 음마아파트인데 봐봐, 15년 지나도 올랐잖아.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을 그냥 돈 쓰려고 보는 거예요. 소비로 보는 거예요. 돈을 벌려면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안녕하세요. 광선의 북덕방 이광수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고 현재 상황은 어떻고 그리고 전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자산시장을 판단하고 전망하는데 오류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의지를 갖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갖고 어떤 지표나 상황을 보기 때문에 뭐랄까 잘못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 데이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시장 전망을 같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최근에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가를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을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그래프가 서울의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은 보이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전에 보면 굉장히 크게 하락했었어요. 그러다가 하락이 2022년 말부터 크게 하락했다가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고 최근에 다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어떤 추세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프를 보시면서 서울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면에 전국의 지표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크지 않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이라는 건 서울을 포함한 지수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은 오히려 가격이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지표를 통해서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쭉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뭘까요?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뭐냐면 공급이 감소하기 때문에 자산이나 아니면 재화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최근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건 수요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공급이 감소했기 때문인데 보시는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과 그리고 가격 변동률을 같이 그려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변동원리는 수요 증가예요. 쉽게 말해서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거래도 잘 되고 가격도 오르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서울 아파트가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뭐다? 수요 증가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거에 저희가 좀 중점을 두실 필요가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동산은 다른 자산하고 다르게 유일하게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은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죠? 주식을 내가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삼성전자 주식을 집에서 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은요, 내가 직접 사용하려고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투자하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시장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데 이 둘 중에서 어떤 수요라는 거죠? 최근의 수요는 실수요입니다. 내가 집을 거주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월간으로 해서 5조 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이 동반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빚을 일으켜서 집을 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는데요. 투자 수요는 빚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전세를 끼고 일종의 갭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이 변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실수요가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증가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불안입니까? 집값이 또 상승할까 봐 그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거죠.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지금이라도 집을 사야겠다 이런 실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근데 왜 갑자기 불안해졌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집 사러 가야겠다 하더라도 갑자기 내일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불안 심리도 갑자기 발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불안 심리가 올해 들어서 그리고 발현됐냐면 전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가격이 하락했죠. 그러니까 계속 규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대표적으로 규제 완화는 세 가지 완화인데요. 대출 규제 완화해주고, 그 다음에 개발 규제 완화해주고, 세금 완화해줍니다. 특히 대출 규제 완화는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해줬냐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그래서 생애 최초라든지 아니면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출 규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완화가. 두 번째는 뭐냐면 세금 완화가 됐죠. 종부세가 인하됐고 양도세가 감면됐고 이런 세금 완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발 규제가 완화됐어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규제 완화가 지속되면서 불안했던 사람들은 집이 없는 분들이요. 규제 완화 계속해주다 집값도 오르면 어떡하지? 다주택자라든지 집을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규제 완화해주면 그냥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불을 튀긴 사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금리 인하입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인데 지난해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갑자기 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금리 인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일종의 변화가 읽혀지는 거죠. 와, 진짜 금리 인하 되는구나. 그래서 규제 완화로 해서 뭔가 불안한 심정이 있었는데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니까 이러다가 집값 다시 크게 오르겠다라는 불안이 가중돼 있던 거죠. 그래서 그 불안이 농축되면서 은행 가서 대출 받아서 그리고 집을 사기 시작했고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방은 빠질까요? 지방은 실수요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방의 가격이 좋으려면요 투자자들이 가서 사줘야 돼요.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에 없다는 거죠.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실수요자가 가장 많은 서울과 일부 수도권만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2021년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도에 집값이 크게 하락하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면서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이런 단계를, 흐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계다라는 현재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흐름을 말씀드렸냐면 대부분의 자산 시장은 과거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왜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내 집 마련하고 싶어 했고 집으로 돈 벌고 싶어 했고 그리고 남들보다 잘 살고 싶어 했단 말이죠. 과거에는 난 내 집 마련 없어도 돼.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과 같은 시장 변화가 2009년도에 똑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가 어떤 시기였냐면 지금하고 똑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세요. 2007년까지 집값이 크게 올랐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2007년까지 집값이 크게 상승합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집값이 갑자기 2008년도에 크게 하락해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그러다가 갑자기 2009년도에요. 지금부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2009년도에 집값이 갑자기 크게 상승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다고요. 그러면서 2009년도에요. 실직자가 증가하고 전 세계 경제가 굉장히 힘들었다고요. 그런데 한국의 집값, 특히 서울 집값이 2009년도에 올라요. 그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때 한번 볼게요. 2009년도에 들어서자마자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합니다. 2,500건에 불과했다가 갑자기 9,000건 이상으로 막 증가해버려요. 근데 누가 샀을까요? 보세요. 집을 사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동일하게 증가합니다. 결국에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이 빚을 내서 2009년도에 집을 샀고 그러면서 거래량이 증가했고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럼 왜 2009년도에 무주택자가 또 빚을 내서 집을 샀을까요? 전 세계가 공황에 빠졌는데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집값이 막 빠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를 엄청나게 해줘요. 지금하고 똑같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무주택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불안해진 거죠.
야, 이러다가 또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그렇게 불안해졌는데 또 공교롭게도 2009년 전에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와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이런 방향성 때문에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불안감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또 집을 샀고 2009년도에 집값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제가 2009년 4월부터 2010년 2월까지의 부동산 기사를 제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집값이 빠지다가 막 오르니까 이제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난리 났습니다. 강남 상고 아파트 2달째 거래량, 서울 아파트 가격 연일 최고치. 지금하고 기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이후의 부동산 가격을 알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이거 송파구의 올림픽 패밀리 마트 아니고 타운입니다. 30평대 실거래가 현황이에요. 2008년도에 크게 하락했다가 오르죠. 2009년도에 실수요자들이 사면서. 그런데 이 집값이 어떻게 됐습니까? 2013년까지 이거 계속 빠져요. 음마아파트입니다. 2009년도에 그렇게 또 올랐다가 가격이 크게 하락하죠. 빠지는 이 수 보십시오. 이때는 한 채, 두 채 빠졌거든요. 이때는요 수십 채가 빠져요. 여러분 보세요. 점이 많이 찍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 11년, 12년, 13년 동안 무려 4, 5년 동안 집값이 빠졌다. 2009년 이후 부동산 기사를 한번 볼게요. 2012년 기사입니다. 1년 새 3억씩 뚝 강남의 구력. 강남 아파트가 막 1년에 3억씩 빠집니다. 여러분 2009년도에 그렇게 불패라고 또 외쳤는데 고가 아파트 천덕꾸러기, 강남 비싼 아파트 샀다가 땅 치는 사람들. 2012년 기사인데요. 서울 아파트 값이 IMF 이후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지금의 시장을 만약 2009년과 유사해 본다면 사실은 지금의 시장 상승세가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런데 우리가 좀 원인 파악을 좀 해봐야죠. 2009년도 이후, 즉 2010년부터 왜 집값은 다시 빠지기 시작했을까요? 금리 인하가 예상됐는데 금리가 확 올랐을까요? 아닙니다.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빠져요. 보세요. 2009년부터 담보대출 계속 빠지잖아요. 금리가 빠졌는데 집값이 왜 빠졌을까요? 갑자기 규제가 엄청나게 나왔을까요? 규제가 다시 강화됐을까요? 천만의 말씀. 계속 규제 완화됩니다. 근데도 집값이 빠져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서울 아파트의 구매 물량지수라는 건데요. 중간 소득의 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의 양을 표시해 드린 거예요. 10년 전에 이렇게는 100채 중에서 30채는요, 중간 소득자가 살 수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그리고 2014 이렇게 넘어갈 때 이게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높은 집값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은 더 심각한 상황이죠. 아무리 집을 사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도 그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시장에 들어와서 빚을 내서 살 수는 있겠지만 지속될 수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요의 감소로 집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렇게 실수요자들이 감소해도 투자자들이 시장에 들어오면 가격은 오를 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건 뭐냐면 서울 아파트의 갭 투자 건수인데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을 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돈을 못 벌 것 같기 때문이에요. 집값이 빠졌을 때 다시 투자자들은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빠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사지 않을 거예요. 투자자들이 막 들어와서 사요. 그러면 지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자자들은 집값이 오를수록 더 시장에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니까. 쉽게 말해서 돈을 벌려고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실수요자들은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대출을 안 해주거든, 그렇게. 그래서 한번 볼게요. 2009년도 이후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지 못하고 줄지 않습니까? 그 가격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변화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아파트의 거래량인데 보시는 그래프가 월간 거래량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기 있기로 실수요자들은 계속 시장에 있어요. 그죠? 집이 필요한 사람은 있으니까. 저는 실수요자들을 한 4,000명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4,000명에서 한 4,500명도 월간으로 보면 그 정도 집을 기본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집값이 크게 올랐을 때거든요. 4,000명은 실수요자였고 나머지 3,800명은 누구였을까요?
투자자였죠. 그러면서 집값이 크게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2022년도에는 1200명밖에 집을 사지 않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실수요자가 4000명 정도는 사야 되는데 3000명은 왜 안 샀을까요?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산 거예요. 나중에 사야지 이렇게. 2022년도엔 집값이 빠졌어요. 집값이 빠지면요 실수요자들 집을 안 사요. 우리는요 집값이 오를 때만 사요. 그것도 대출 엄청 받아서. 그냥 오를 때 사려면 뭘 공부를 해요? 책 보고. 그 아무 때나 사면 되지. 예를 들어서 과거 얘기를 또 한번 드리자면 이런 거죠. 이게 음아파트인데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막 집값 오를 때 이 아파트를 10억, 11억, 10억 5천에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엄청 빠져서 괴로웠겠죠. 그죠?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다시 1년, 2년, 3년에 집값이 올랐어요. 그 정도. 그러면 이 사람은 집값 올랐다고 2015년도에 거의 한 언년인가요? 한 10년 막 이렇게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지난 다음에 안도를 했겠죠. 그래서 결국 집값은 오른 거구나. 오릅니다. 이렇게 안도하면 그게 된 건가요? 아니요. 왜냐하면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샀습니다. 그동안 계속 대출이자 냈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때 샀으면 이때 살 기회를 놓쳤다고요. 한 채를 또 못 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실 때 뭐 언젠가 집값은 올라. 그래서 나는 이때 사도 괜찮아. 봐봐. 15년 지나도 올랐잖아.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을 그냥 돈 쓰려고 보는 거예요. 소비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내 집 마련하고 그래도 경제적 자립을 만들고 돈을 벌려면 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에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제가 신이 아닌데 어떻게 100% 맞습니까? 제 하나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 의견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집을 찾으시거나 아니면 다주택자분들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